지난 동영상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이든 커뮤니티 안의 아이들이 굳이 조기 유학 아니면 대학 유학, 대학원 유학은 강력하게 권하지만 학부 소위 4년제 대학의 유학은 굳이 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와 연이어서 우리의 이 커뮤니티의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좋게 평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도 있고요. 실제로 지능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으나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사실은 학교 생활에 결국 부적응한 미성취 아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영재의 특성을 잘 보호해주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위기 관리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얘들은 국내 대학 중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공식적으로 성적을 내고 평가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공식화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도 보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시험 성적을 평가하긴 하는데 중간고사도 안 봅니다. 기말고사 때 비로소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마치는 시점에 가서야 공식적인 성적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성적조차도 사실은 랭킹을 안 내줘요. 그냥 과목별로 A, B, C, D를 줄. 근데 꽤 많은 경우 A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 한 40% 돼요. 우리 대학 때는 A는 20%만 줬거든요. 20%, 그다음에 B 학점을 이제 30%, C 학점은 한 40%, D 학점 10%. 되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평가합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성적 내는 거 보면 한 40% A를 줘요. 자, 이거 학점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중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 애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시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으니까 시험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취업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지속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시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상당합니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적어도 중학생이 됐다 그러면 사교육을 어떤 형태로도 안 받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수학, 영어, 과학,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피사 평가하고 유사해요. 수학, 과학, 문해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 어떤 부분은 우리 국어로, 어떤 부분은 영어로 평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빨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딱 시험을 보면요, 그래서 한 클래스에 한 30명 되니까 보여요. 얘는 학원빨이네, 이게 보입니다. 근데 애들을 지도해보고 가르쳐보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이제 간단한 시험, 퀴즈라고 그러죠. 퀴즈도 봐보고, 얘네들이 숙제해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는 거 보면은 학원빨하고 실제로 실력하고는 다르다는 걸 선생님들 아시죠? 그러면 A란 친구가 훨씬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 그게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역사가 됐든 국어가 됐든 이 아이가 훨씬 내용의 이해도가 높고 진짜 머리도 좋고 훨씬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걸 내가 충분히 아는데 시험 점수는 100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92점, 85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빨이 먹힌 애들은 100점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선생님이 시험은 니네들이 100점 받고 얘가 80점이지만 얘가 더 잘해. 얘를 A를 주고 얘보다 시험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을 B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아니, 당신이 뭔데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얘는 A를 주고 얘 시험 점수가 더 높은 우리 애들을 B를 줘?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얘네들 그냥 학원에서 기출문제 많이 푼 애들이야. 내가 뻔히 보여.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점수가 높으니까 A를 주고 실제로는 얘네들보다 훨씬 이해도가 깊고 머리도 좋고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얘가 점수가 85점이라 해서 B를 주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몇 명 보인다는 거죠. 어느 과목에서는. 그럼 걔는 A를 줘야 돼요. 그리고 걔보다 시험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A를 줘야 돼요. 그래서 A가 40%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학교 평가의 적나라한 일면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냥 시험 점수만 보고 A를 이제 평가하는 선생님도 있을 테고, 공식적인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아니라 뭐 쪽지 시험의 성적을 반영하는 선생님도 있을 테고, 뭐 수행 평가라는 형식을 통해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귀찮아, 그냥 시험 점수대로만 해, 그런 선생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요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는 성적을 너무 적나라하게 랭킹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점점 기피하고 있어요. 자, 그럴수록 어머니들은 학원에 몰려가서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얘의 실력을 자꾸 비교하려고 하겠죠. 근데 학원의 레벨 테스트라는 것은 지극히 왜곡된 평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학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그걸 강제하는,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서비스가 메인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학원 강사 중에서도 진짜 아이의 실력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분도 있긴 있겠으나,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학교 성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학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떤 어머니가 그 학원에 계속 보내겠어요? 학원을 바꾸겠죠. 수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원은 아이들의 성적에, 점수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위해서는 결국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평가를 잘 해줘야, 학교의 평가가 정상화돼야 학원 교육이나 사교육도 정상화가 되겠죠. 근데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점수 비교를 통한 평가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용은 2등의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너무 평이해요. 컨텐츠가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컨텐츠를 평가하려면요, 결국은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푸는 아이들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혹은 학문적 깊이라는 것이 그 중학교 정도의 기출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 성장하면요, 벌써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의 컨텐츠를 이미 흡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과서 바깥의 것들을 선행하고 심화시키는 교육이 번성하겠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사교육에 대한 시장이 더 확대되겠죠. 그걸 교육부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교육을 이대로 우리가 계속 팽창하고 확대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잡아먹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거 뭐 억제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나오고 제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바보냐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의 내용들은 굉장히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부모들의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성적이 우리 아이가 그걸 통해서 낮게 평가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원빨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고등학교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교과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독서량들이 축적되어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깊이가 필요하고 지능지수가 필요해요. 지능지수로 평가된 상당히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원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사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학원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사고력이 아니죠. 상당 부분은 80% 이상, 제가 보기에는 90%에서 95%까지 돼요. 그런 것들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고력을 촉진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출문제를 푼다던가, 혹은 경시대의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교묘하게 잘 만든 퍼즐을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풀어본다고 해서 사고력이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촉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해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 얼마나 비교육적인 메시지가 되겠어요. 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머리대로 가는 거야. 지능지수대로 사고력은 발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폭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부모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걸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장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는 5%에서 10% 정도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망칠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의 사고력 발달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이의 사고력 발달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먼저예요. 그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망가뜨리거나 방해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조금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제가 이제 드리는 힌트들과 조언들을 통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